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 등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평양에서 뉴욕까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일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향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젯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휴가를 내셨죠. 평양 들렸다 뉴욕까지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뉴욕 가셔서 또 정상회담도 하고요, 또 연설도 하셨는데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 그 북미 회담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 비핵화에 대한 어떤 방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교협회죠. 미국의 외교협회에 200여 명의 선별된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의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그 외교협회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올해 연설 180도 달라졌잖아요. 한반도 정세도 작년 9월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 6차 핵실험 이후에 얼마나 많이 긴장이 고조됐습니까? 유엔 총회 때 뭐 선전포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이번 유엔 총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작년에는 사실상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느냐 빠져들지 않느냐의 그런 분수령이 됐던 시기였고요.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작년하고는 180도 다르죠. 지금 이제 유엔 총회 말씀하셨지만 작년 9월 달에 유엔 총회는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계속해서 화성 시리즈를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각 발사도 하고 정상 각도 발사도 하고 특히 9월 3일 날 6차 핵실험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유엔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완전한 파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로켓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참석한 이용호 외무상도 여기 이제 뒤질 수가 없으니까 무슨 개 짖는 소리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상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그렇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로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하겠다. 그 정도까지 갔던 거니까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의 그 트럼프 대통령 한 2분 정도 남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고 하셨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그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유엔 총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취소했을 때 당시 다시 방북하려는 전제가 뭐였냐면은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간다 그랬거든요. 네. 아직 전쟁은 안 끝났는데 그래도 가긴 가야 되나 봅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간다고 좀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에 가는 이유는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즉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서에 담긴 내용들 그리고 이런 친서의 내용은 북이 제공할 수 있는 북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조율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방북하기 이전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 이 상응 조치, 평양 정상 공동선언문에 담겨 있던 상응 조치에 대한 어떤 뭔가가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길에 논의되지 않을까
어떤 그러니까 검증 사찰 이 문제까지 좀 다뤄지지 않을까? 전문가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예, 어떤 북한이 내어놓는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미국이 내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CFR, 이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협회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상응 조치라는 말 속에 저렇게 다양한 형태의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도 상응 조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제재 해제의 일부 완화해 주는 것도 그렇고 경제시찰단 파견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술단 교환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하는 것도 뭐 해당이 되는 거고 게다가 앞으로 검증을 하려면 미국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연락사무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상응 조치라는 게 종전선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선 먼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편지도 다시 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핵화 목록하고 검증받겠다까지 나오면 종전선언으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거기까지 만일 구체적으로 안 내놓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미국 가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응 조치 그중에 한두 가지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대신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진전이니까 연락사무소 그거 설치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놓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상응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종전선언으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상응 조치라는 게 사실 북한 측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응 조치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북측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북한이 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무래도 3차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만일 당신이 내놓는 목록이 뭐 제한적이거나 좀 검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미국도 바로 종전선언 해주기는 곤란할 거다. 그런데 상응 조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아마 한두 가지가 선택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공동성명에 거기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영구 폐기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의 상응 조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대통령께서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했을 거예요. 대신에 종전선언을 받으려면 더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도 했을 거고 이번에 이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친서를 다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친서 속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들어갔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 친서 내용에 뭐가 담겼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증이에요. 미일 정상회담 때 이걸 또 굳이 또 꺼내 보이면서 획기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 내용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꺼내기 그 친서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요. 매우 외교 친서를 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스테이플러 박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지난 우리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쪽 반응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측했습니다만 거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곳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핵사찰이라는 단계를 접어들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공식적인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가 사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미국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국제원자력 기구의 참여가 아주 이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 평양의 남북 정상회 합의문에도 보면은 유관 국가 관계 기관의 참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언론인만의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참여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남북 간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북미 간에도 서로 메일과 전화와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핵사찰에 대한 의견이 접근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리용호 외상이 가져간 친서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겼었던 게 아닌가 그런 예.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사찰 검증 허용했느냐. 그렇다. 매우 중요하다. 검증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증 쪽에 초점을 미국 당국이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검증 VD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그런 게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검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검증을 해요? 아니, 목록을 제출해야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목록이거든요. 그 목록을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에 관해서만 제출을 한다. 핵무기, 물질 이건 빼놓고 시설에 대해서만 제출을 한다라. 그리고 ICBM과 같은 미사일에 대해서는 또 제출을 안 한다. 사실상 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목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찰과 검증 얘기가 나오면은 목록 제출은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건데 예. 그 목록 제출이 미국이 바라는 만큼 소위 말해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뭐 두뇌, 뭐 그리고 나서 운반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검증이라는 말은 저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도대체 영변에만 할 거냐, 강선이라고 하는 곳에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할 거냐. 산음동에 미사일 조립 공장이 있는데 화성 15형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것도 할 거냐. 예를 들면 수만이 많이 있잖아요. 작게는 40군데, 많게는 100군데. 동으로 합하면은 뭐 엄청나게 한 시설당 10개만 따져도 1000개가 되는데 예. 그걸 얼마만큼 성실하게 북한이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저는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FFVD라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CVID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네네. 들어있는 불가역적이란 부분,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굉장히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FFVD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독인 개gin이라고 보고요. 같다고 보시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그 DDP에서 대국민 보고하실 때 기자들 질문 답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동 성명에 완전한 완전한 폐기라는 것이 두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동창리의 완전한 폐기, 그다음에 여기 그 어디입니까? 여기 영변의 완전한 폐기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폐기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근데 이게 CVID를 얘기하든 FFVD를 얘기하든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완전하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죠. 예, 뭐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나라가 한 마음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을 보면 좀 시간 게임하지 않겠다. 2, 3년이 걸리더라도 뭐 비핵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네. 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빨리 할 수 있다 이러는데 트럼프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어떤 정치적인 오해를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 미국 내 이렇게- 정치 네.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자기 대통령의 예. 선거에 이용하려고 예, 하는 예. 의도가 강하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 임기 중에 이렇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가장 희망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 어떤 정치적인 해석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이 말 속에서도 시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는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4년, 5년이 걸리더라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나름의 좀 시한을 좀 못 박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예리하게 보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 말 속에 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을 정해놓으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말 CVID 형태의 비핵화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란 핵 협정과 같은 그런 협정은 난 절대로 안 하겠다. 정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가든 난 뭐 정말 다즈 매들이다. 난 뭐 전혀 그거 관여 안 하겠다. 5개월이든 2, 3년이든. 두 번째는 좀 이제 좀 부정적인 관점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 이걸 4, 5년, 6, 7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 3년 얘기하느냐. 2년이면 자기 임기 끝나요. 예. 3년이면 새로운 임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임기 때도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자신의 중요한 업적과 쟁점으로 삼아서 예. 정치 활동을 해 나가겠다. 그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협상에 들어갔을 때 북한에 벌써부터 이제 뭐 길들이기라 할까요? 군기잡기라고 할까요? 뭐 네.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너무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서 적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칭찬하면서 당신의 1차 임기 내로 내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 뭐 한 2, 3년 걸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예. 이게 북한으로 봐서는 야 이거 내가 먼저 시한을 얘기해 버렸는데 카드가 이제 나가버렸잖아요. 나갔는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엄격하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예.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 네. 29일 날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됐죠. 네. 그 일반 토의 자리에서 이제 네. 연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또 작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좀 달라질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데 수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수위는 지금 우리 뭐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작년과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죠. 분노에서 기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리용호 외상의 연설도 국제사회에 어떤 그 한 발 나가기 위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연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순화된 그런 표현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에 조금만 좀 덧붙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2, 3년을 얘기한 배경에는 북한의 시간표도 분명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지금 시간표가 매우 바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 당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앞으로 2년 반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 목표가 있을 텐데 30년 만에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게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타격도 없지 않겠죠, 전혀.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에서 성과를 내려면은 예.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 투입이 돼야 2, 3년 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북한도 결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느긋하게 3년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마 어떤 외교적인 줄다리기 하나의 또 노하우를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테크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구구절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당 창건일 행사 앞두고 중국인 방문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 고위 인사가 방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실제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항상 뭐 북한에서 무슨 행사 있거나 그러면 평양 출입 자체를 이제 제한은 하죠. 네. 제한도 하고 또 지난번 뭐 리잔수 정도, 그러니까 서열 3위 정도가 구구절 참석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 방북도 제한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아주 시진핑 주석이 참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높은 사람이 참여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이번 10월 10일 그 당 창건일은 73주년이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다 꺾어지는 정주년이라고 그러죠. 5년, 10년 단위로 이제 큰 행사를 하는 거고 올해 구구절을 크게 한 것도 바로 70주년이기 때문에 크게 한 건데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통상은 이제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하는데요. 뭐 하루 할 수도 있고 2, 3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일 날이 당 창건일이니까 아마 7, 8, 9 뭐 그 정도 돼서 아마 제7기 제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도 할 거예요. 아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 앞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가거나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중국의 아주 고위 간부가 뭐 서열 뭐 1, 2, 3위 정도가
이번에 당 창건일에 참여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1차 뭐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항상 이제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두 만나고 번이나 왔잖아요. 만나고 이제 이렇게 북미 그런 정상회담을 식이잖아요. 했죠. 그래서 네. 2차 북미 정상은 앞두고 또 다시 이제 북중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이제 추측이 우선부터 나오는데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6월 달만 하더라도 첫 그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동맹국 간에 조율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또 그 비행기도 빌려야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미국이 가장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또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또 비쳤는데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당사자 간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 그 당 창건 대회도 그렇고요.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간에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